근희라는 인물이었는데 지인의 소개로 당시 이제 그 민주당 김대중 후보의 선거 캠프에 사무 보조로 들어가요. 복사 좀 하고. 보좌관이 아니라. 보좌관 아니에요. 그런 직책이었는데 국방비서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92년도 우리나라 국방 예산 이 정보를 빼내요. 어머. 2급 비밀이에요. 어머. 2급 비밀. 이걸 빼내가지고 중부 지역당에게 넘겨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정보가 북한까지 건네지게 돼요. 자, 김종민 씨. 네. 자, 5년 동안 대한민국이 나갈 길을 결정하는 이 대선입니다. 이 대선을 우리가 조정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우리를 조정할 수 있다. 조작할 수 있다. 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향은 줄 수 있어도 네. 막 그거를 뒤집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끔찍해. 말도 안 돼.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능하다. 북한의 그 해킹 조직이 세계에서 알아주는 해킹 조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때문에 이 뭐 해킹 조직이 들어와서 막 우리의 그 사이버 안보를 뚫고 뭔가 막 하면 우리 국민들이 막 분열할 정도의 뭔가 있지 네. 않을까요? 디지털 테러리스트를 할 수 있다. 오늘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 할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대통령 선거에 끼어든 북한 간첩의 이야기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20대 대선 얼마나 뜨거웠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뜨거웠던 대선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2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2022년보다 훨씬 뜨겁고 훨씬 시끄러웠던 세기의 대전이었습니다. 정부는 제14대 대통령 선거일을 12월 18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했습니다. 아, 지금 벌써 30년 전이에요. 군인이 몇 년을 한 거야. 그러니까요. 와. 영원한 라이벌 YS 대 DJ. 민자당의 김영삼 후보와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기호 1번. 우리나라의 병들은 이 한국병을 고쳐야만 합니다. 한국병이 과연 무엇입니까? 김대중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각계각층 지역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거국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상도동대 뭐 정교동 이런 거. 40년. 몇 살이야? 그중 30년을 이곳에서 살면서 집 한 칸, 땅 한 평을 늘려본 적이 없다. 운동 엄청 좋아하셨다고. 맞아. 미국 가서도 런닝했죠. 깨끗한 사람 김영삼, 정직한 사람 김영삼. 제가 만일에 대통령이 된다 해도 임기를 마치면 빈손으로 다시 집에 돌아와서 살 것입니다. 야당하라고 찍어놨더니 제멋대로 여당이 나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엔 바꿔요. 40년 동안 여당과 야당이 한 번도 안 바뀐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게 바로 야, 이게 연예인들이 이렇게 나왔구나. 누구를 찍죠? 김대중. 김대중? 금요일에 야, 저렇게 대놓고? 시대가 달랐네. 92년 14대 대선. 자, 청와대를 두고 YS와 DJ는 정말 큰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달 전에 이게 웬일입니까? 북한 공작원, 북한 간첩 한 명이 우리나라 대선에 끼어들어서 이 판을 흔들려 했다.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자, 제14대 대통령 선거 2달 전으로 가봅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오늘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남한의 지하 조직을 구축하고 또 간첩 활동을 해온 자, 중부 지역당.
어머머머머. 야, 오. 대박이다, 야. 어떻게 여기서. 어머, 충성만세.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네. 자, 이게 지금 대선 앞두고 무슨 일입니까? 연일 언론에서 이게 왜 선거판으로 옮겨질까요? 아니 지금 아까 보니까 진짜 막 수류탄에다가 권총에다가 막 규모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건 약간 좀 거의 뭐 무장공비 수준 아닙니까 지금? 무장공비죠. 그들의 정확한 명칭은 이거였습니다.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이름에서도 나오지만 이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것이 중부지역, 충청과 강원도. 근데 이들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통일하자. 그것도 적화 통일을 하자. 시한은 우리가 분단된 지 50주년이 되는 1995년. 그 문익환 목사가 북한에 갔을 때 김일성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분단이 50년 넘는 것은 이건 수치다. 그래서 50주년인 1995년을 기한으로 해서 우리가 적화 통일을 해야 된다가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지금으로 따지면 MZ세대인 20, 30대의 청년층을 포섭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간첩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그게 바로 중부지역당이었습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할 것은 공작이 아니에요. 공작 사건이 아니고 실제 북한이 우리 쪽에 침투했던 실제 간첩 사건입니다. 근데 그게 대선판을 인접해서 발각이 된 거죠. 자, 이게 저 판결문을 봤거든요. 옛날 판결문을 다 찾아봤는데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중부지역당 당원들이 첫 번째, 난수표로 북한이랑 통신을 했어요. 두 번째, 북한에 그때만 하더라도 이 직파 고정 간첩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직파 고정 간첩들이 은밀하게 산속에 묻어놓은 공작물, 드보크라는 것을 이 중부지역당 당원들이 파헤쳐요. 세 번째, 그 북한 공작원들이 묻어놓은 게 뭐냐라고 봤는데 실탄이 장전된 권총, 실제 가능한 수류탄. 그런데 그때 당시 북한 간첩들이 발각됐을 때 자살용으로 가지고 있었던 독약 앰플, 청산가리 앰플까지 산속에 묻힌 채 이제 발견이 됐죠. 무장공비들이나 사용할 것 같은 무기들을 북한으로부터 직접 사용받았던 거고 이 대선판에 벌어진 이 사건을 양 캠프에서 서로에 대한 공세와 맞공세로 활용했던 거죠. 이게 우연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또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가 또 있었습니다. 누구요? 이근희라는 인물이었는데 지인의 소개로 당시 이제 그 민주당 김대중 후보의 선거 캠프에 사무보조로 들어가요. 뭐 이렇게 뭐 큰 직책은 아니어서 사무보조란 건 뭐 이렇게 복사 좀 하고 보좌관이 아니라 보좌관 아니에요. 그런 직책이었는데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뭘 하냐면 당시 이제 김대중 후보의 국방비서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92년도 우리나라 국방 예산 이 정보를 빼내요. 2급 비밀이에요. 2급 비밀. 이걸 빼내가지고 중부 지역당에게 넘겨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정보가 북한까지 건네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로 이근희 씨는 국가보안법 처벌을 받는 것은 팩트예요. 지금 그러면 현재까지 이야기를 지금 들으면 지금 이 사무보존이 2급 비밀까지 넘겼어요. 그럼 이 사람이 간첩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사무보조원 이근희 씨 사건은 아주 작은 해프닝이었어요.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던 북한 간첩이 대선판 흔들려고 했다라는 주인공은 이근희 씨가 아닙니다. 그럼 왜 한 이거 거야? 해프닝으로 끝나요, 사실. 그리고 사실은 팩트만 말하면 중부지역당이라는 간첩 조직은 실체해요. 그리고 이근희 씨가 석연치 않은 자료를 외부로 빼내서 그게 중부지역당으로 흘러간 것 또한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고 사무보조원 한 명이 그걸 빼냈다고 김대중 당시 후보를 뭐 북한 간첩과 연루됐다라고 보는 시선은 상식적이지 않죠. 김대중 후보 입장에서는 그냥 해명하면 그만인 문제예요. 그런데 이근희는 중부지역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법원 판결이 나왔거든요. 이근희가 넘겼다는 기밀 자료가 사실은 이미 언론에 한번 공개가 됐었던 거고 따지고 보면 92년도 국방 예산 아니에요. 자, 야당 대통령 후보가 얼마나 예민한 국가 기밀을 보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건 또한 그냥 해프닝으로 지나갔어요. 그런데 자, 대선을 한 달 놔두고 그때 당시 이제 김대중 캠프에서 주요 일간지 동아일보에 광고를 실었는데 한번 보세요.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보고라는 표현을 쓰죠. 검찰 수사 결과 이근희는 간첩단 사건과 직접 관련 없음이 판명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김대중 후보 캠프에서 일간지에 냈던 광고였어요. 굉장히 크게 냈죠. 우리 당 대표와 사무보조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전면이야. 전면에 광고를 내요. 이거 되게 비싸요. 엄청. 되게 비싸요. 전면 광고 되게 비쌉니다. 그럼요. 아니 그러면은 아까 이제 김진 기자가 오늘 우리가 간첩 사건을 다룰 텐데 이 지금 앞에서 다룬 사실상 해프닝에 불과했던 이근희 이 사례는 우리가 다룰 간첩이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은 에이스가 따로 있다.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야? 그럼 뭐지? 지금까지는 잊어라. 누구야? 에이스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중부 지역당에 총책을 했고요. 북한에서 보내준 왕복 잠수함을 타고 버젓이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오가면서 간첩 활동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잠수함을 타고? 잠수함이요? 잠수함도 그냥 잠수함이 아니라 왕복 티켓이었어요. 왔다 갔어요. 제야에서 이름 꽤나 날렸던 노동운동가였습니다. 코드명 대둔산 11호의 황인호. 일단 1980년 강원도 정선에서 탄광 노동자로 활동을 했었고요. 당시에 임금을 올려달라고 무력 시위를 벌이다가 붙잡혀서 실제로 감옥살이를 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안기부에 찍혀가지고 특별한 일 없이 뭐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10년 뒤인 1990년 10월 17일 은밀하게 강화도로 황인호가 향합니다. 거기에는 북한이 준비해준 잠수함이 있었고 그 잠수함을 타고 북한에 들어갑니다. 아니 무슨 잠수함이 셰프야? 마을버스. 스쿨버스. 이게 연락하면 들려와? 왜냐면 간단하다고요 이게? 분명히 목적이 있었어요. 6박 7일 동안 평양에 들어가게 됐는데 북한에서는 VIP인 거예요. 어머, 왜? 남조선에서 온 귀빈이다. 어느 정도 귀빈급이었냐면 저희 이만갑에서 했었잖아요. 문익환 목사, 임수경 대학생. 맞아. 사선을 헤치고 찾아온 문익환 목사를 뜨거운 효력의 종으로 만나주신 어버이 수령님. 친히 통일의 꽃으로 불러주시며 애국적 창고를 한 그를 민족 앞에 긍지 높이 내세워주신 수령님의 그 품은 온 교리를 안아주는 위대한 어버이 품이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평양을 다녔습니다. 뭘 했냐면 일단 김일성 동상에 참배했고요. 그리고 김부자 찬양 기록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체사상에 대한 교육을 받고 방점은 여기에 찍힙니다. 북한에서 직접 지령을 받았어요. 그 지령을 받고 북한에서 준비해준 또 잠수함을 타고 다시 한국에 들어옵니다. 셔틀, 왕복 티켓. 그렇죠. 그러니까 황인호는 이렇게 해서 진짜 찐 간첩이 된 거예요. 그래요. 남한 사람인데 가서 교육도 받고 지령도 받고 잠수함 타고 완전히 복귀까지 했네요. 과연 그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위를 통해서 적발이 됐을까요? 근데 당시 정치권이랑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진짜 엄청 파장이 컸어요. 지금 1990년도 비운의 정당인 민중당과 상당히 긴밀한 연관이 있다라는 의혹들이 나온 게 전 경기도지사인 김문수 지사, 창당 민중당 창당 멤버였고요. 허경영 총재도 이 민중당에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민중당이 만들어질 때 이 중부 지역당이 관여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커지면서 당시 대선판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일단은 안기부는 민중당이랑 중부지역당이랑 엮으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건 드러난 팩트이기 때문에 서로 별 연관이 없는 조직이에요. 민중당과 중부지역당은. 근데 안기부에서는 이 중부지역당 존재를 몰랐어요. 당시에는. 민중당만 알았어. 그러니까 민중당이 재야 인사들이 이제 제도권 정치권에 들어오기 위해 가지고 꾸미는 단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금 출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점점점 돈을 모아두는 거예요, 민중당에.
거기에 이제 그 안기부가 저 돈이 약간 뭐가 구린내가 난다. 조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안기부의 목표는 당시 이제 민중당의 실질적인 그 총책이었던 김낙중 씨라고 있어요. 김낙중이를 캐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다 캤어. 캐다 보니까 황인호라는 인물이 나왔네. 또 등장했어요. 저 인간도 분명히 이 민중당 사건과 연관이 돼 있을 것 같다. 잡아라. 그래가지고 지금 북부경찰서 앞에서 불신검문에 걸린 거예요. 황인호 씨가. 안기부 이 요원들한테 저기 잠깐만 신분증 좀 달라고. 보니까 황인호잖아요. 황인호 맞다. 거기서 이제 육탄전을 벌인 거지. 뭐하나 이거! 와! 시계가 아니에요? 어떻게? 일단 그래가지고 안기부 요원에게 납치가 된다. 납치하기보단 잡혀가지고 남산으로 끌려가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안기부 이 요원들은 이 황인호와 이제 민중당이랑 엮으려고 했어요. 네네네. 불나고 김낙중이랑 무슨 관계냐고. 황인호 씨는 자기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 민중당이랑. 난 관계가 없다고. 무슨 소리 하냐고. 김낙중과 민중당이랑 무슨 관계냐고. 울다가 도저히 답답해가지고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뭘? 솔직히 나는 민중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조선노동당 오마이갓. 진짜 중부 지역당이란 그 조직의 총책이다. 이거 간첩 맞아? 왜 그래? 자기 입으로 얘기해버린 거예요. 야, 멘탈이 너무 약해. 이거 잘 생각해봐. 너 빵음 쳤지 했는데 아니 저기서 사람 죽였는데. 너무 답답해서. 아니 이거 너무하잖아. 그래서 그리고 북한까지 가서 이거 공작금까지 받았어요. 이거 죄가 더 커. 아니, 억울한 거 못 찾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은 이게 뭐냐면 이런 것도 있거든. 진실을 말했어. 이거 지하당이잖아. 근데 민중당 합법정당이거든요. 날 뭘로 보는 거야? 허지웅은 뭐야? 나는 무조건 진실을 얘기해야 돼. 아니 나 너무 억울해. 입 다물고 있으면 돼. 안 돼. 아니 저기랑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만 대접을 말이야 이렇게 해.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하 운동하는 사람들은 대개는 뭐냐 합법정당에 들어가는데 그냥 쑥 들어가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지하 조직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역할을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항상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우리가 너희들을 조종하고 있다. 그런 건데. 아니 내가 민중당이라니 노동당이다. 노동당이고 이런 거고 보통 이제 포섭되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 그러니까 한 종류는 뭐냐면 정말 북한하고 관계없이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민족주의자들이 있어. 아주 순수한 이상주의자, 낭만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이념적인 사람이지. 정말로 북한의 주도하에 통일이 돼야 된다는 아주 이념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환상의 이데올로기적 환상을 갖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잠수함을 탔던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김영환 잠수함 타고 갔다 왔죠. 두 번째는 이 황인호 잠수함 타고 갔다 왔죠. 가서 딱 봤는데 아닌 거야 북한이. 자기들이 딱 보니까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야? 자기가 생각했던 건 이상사회가 아니다라는 공산주의가 아닌 거지. 그래서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전향을 해버리거든. 그래서 황인호도 실제로는 이 사건 체포되기 2달 전에 이미 중부지역당을 해체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왜 자백을 했느냐라는 그 심리를 추적해 보는 거예요. 나 근데 허 작가, 허지웅. 나는 걱정이 나 아까 얼마나 일만가 오늘 여러분 봐주세요 했는데 아까 그 사무보조원 아니라고 그러고 이 사람이 우리 대선을 흔든 사람이면 나 진짜 오늘 할 거예요? 이게 주인공입니까? 그래서 지금들 간첩이 황인호가 아니에요. 자, 이만금을 뭘로 보고. 애석하게도 오늘의 주인공은 황인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대선판을 흔들려던 정말 간첩은 따로 있었어. 오늘 진짜 헷갈리네요. 와 이거 무슨 너간보야? 너의 간첩을 보여. 사실 황인호까지는 간첩 혐의가 맞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본인 주장은 전향을 했다 하고 이제 회고록을 쓰고 남한사에서 그 이후에 잘 정착을 하고 나중에 형 집행이 정지되고 가석방으로 풀려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잠수함을 타고 북한에 대한 동경을 갖고 북한의 지령을 우리나라에서 수행한 것까진 맞아요. 하지만 황인호는 진짜 오늘 다룰 간첩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정리를 할게요. 상무보조원 이근희 씨 아니었어요. 지금 방금 전까지 얘기했던 황인호 아니었어요. 자, 그럼 오늘의 에이스는 누굽니까? 진짜 이 사람이 오늘의 간첩 에이스입니다. 황인호를 북한으로 끌어들인 진짜 최종 보스. 황인호가 타고 갔던 반잠수정에 그 옆에 같이 동행했던 그 인물. 민중당 창당에 깊게
관여했고 무려 거액의 정치 자금까지 댄 물주. 북한으로부터 직접 활동비를 공작금을 수령해서 민중당에 자금을 댔던 그녀. 여자예요? 자, 대선을 쥐고 흔들다 못해서 남북 첩보사, 어쩌면 세계 첩보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인물이고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대선을 뒤흔든 이 여간첩의 실체 지금부터 밝혀보겠습니다. 야, 위로, 이선지. 와, 엄청나. 오마이갓. 평범한 70대 할머니. 고위급 간부요? 서열 22대. 대박이다. 20년간 발각되지 않고 살았던 얘기입니까? 진짜 할머니신데, 그냥 동네. 아니, 뭔 말이야? 끝까지 적발되지 않았던 가장 완벽한 간첩. 할머니 간첩으로 보통 일컬어졌던 안 붙잡혔어요. 굉장히 유명한 간첩입니다. 그 이런 말을 대리님으로 좀 안경 쓰시는 거 보니까 남은희 선생님 같이 그냥 너무 푸근하게 그냥 그럴 수 있다. 그런 느낌도 좀 정감 가는 인상의 할머님이신데 하긴 워낙에 그렇게 자상하고 너그러웠다. 어르신들도 이렇게 간첩을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간첩 활동을 사는 사람은 나이, 학력, 직업이 무관이에요. 북한 입장에서는 적재적소에 사람을 이제 필요한 위치에 넣어야 돼가지고 할머니도 되고 할아버지도 되고 어린 아이도 되고 이제 막 갖다 쓰거든요. 근데 영화에 어떤 영화가 있냐면 어느 날 그 이제 집에 앉아서 뜨개질하던 여자예요. 네. 근데 그 여자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제 침투된 간첩이랑 똑같이 생겼다는 이유로 네. 한순간에 간첩으로 발탁이 돼요. 서로 스파이를 바꾸려고.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아줌마였거든요. 진짜 동네 그 뻐구리 파마하고 다니는 아줌마가 한순간에 13년 동안 고정 간첩으로 대박이다. 난파 간첩이 돼가지고 뭐 이제 이런 지하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망책으로 있는 그런 영화도 있어요. 그렇게 이걸 얼마나 찔렀겠어요? 왜냐하면 진짜 여자들이 던질 수 있는 거 다 무기예요. 접시 있잖아요, 접시. 접시도 던지거든요. 접시를 던지는데 야,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엄마도 간첩이라고. 접시를 던질 줄 알면 다 간첩이라는 겁니까? 네, 접시를 이렇게 던지는데 사람 제일 그 약한 부위가 그 발 뒤축여 인대 있잖아요. 아킬레스건? 예, 아킬레스건. 거기를 맞춘다고 예. 오, 진짜요. 7,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한국에는 남한 출신으로 북한에 갔다가 다시 이제 이 남쪽으로 들어와가지고 고정 간첩이 된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뭐냐면 뭐 말을 배울 필요도 없고 지리도 더 잘 알고 하니까 남쪽 출신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그냥 고향으로 돌아온 것으로 쳐가지고 그냥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 초등학교 때 우리 옆집에 미장원이 있었거든요. 정말 그 평범한 동네 미장원이에요. 할머니가 이제 뭐 고데기도 말아주시고 뭐 이런 할머니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이제 미장원에 팍 치고 들어오더니 그 할머니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저 어린 남자는 이제 충격을 받은 거지. 왜 할머니가 무슨 죄를 졌길래. 알고 보니까 그 다음날 신문에 고정 간첩이 있어요. 할머니가. 할머니가 미용실 할머니가. 와, 쌍꺼풀 했다고 잡혀간 게 아니라. 사실 북한에서 노린 게 바로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런 의심을 갖고 간첩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선실이라는 이 할머니는 37살 늦은 나이에 북한 군사, 정치, 간부들을 양성하는 양성소에 들어갑니다. 간첩 훈련을 받고 수석으로 졸업해요. 그리고 이듬해죠. 1963년도에 김일성한테 직접 제의서를 보내요. 근데 그 제의서의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공작원이 되어서 조국 통일을 위해 이 한 몫은 바치고 싶다였습니다. 편지를 읽은 김일성은 이선실을 공작원 전문 양성 부대인 695 군부대에 입소를 시킵니다. 예, 이 695 군부대라는 것은 굉장히 북한에서 간첩 훈련 교육하는 양성소로 유명한 곳인데 적들과의 대결에서 오직 승리만을 아는 우리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높은 격돌 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칼
칼 던지기 그리고 무술부터 시작해서 폭탄을 직접 제조하는 제조법까지 배운 엘리트 간첩 코스를 그대로 발생. 저 할머니가? 네, 칼 던지기 하고 무술하고 폭탄까지 직접 만드는 거죠. 아니 그냥 손두부 정도 만드실 것 같은데. 여자가 그렇게 이곳에서 3년 정도 간첩 훈련을 받고 간첩으로 거듭난 이선실이 드디어 북악산이라는 코드네임을 부여받고 남한으로 파견되죠. 그렇게 이분의 간첩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산 좋아해. 아니 근데 이명수 대표님. 예. 아니 이거 북한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정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정확히 맞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이선실 이 사람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김일성교, 김일성 주체 사상을 남한에 전파하고 그 전파된 사람들로 조직을 만드는 쉽게 말하면 뭐 지하교회처럼 이런 전도사님이구나. 김일성의 사상, 주체 사상을 남선 인민들에게 전파하고 개척 간첩. 이렇게 아주 그런 사람들로 어떤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하고 이 세를 확장시키는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어허. 아니, 저런 사람들 가끔 있었어. 그 가게 앞에서 그렇지. 북한이 잘 산대더라. 김일성이 사실은 뭐 홍업대더라. 홍업대더라. 원래 대단한 사람이라더라. 이런 얘기 괜히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 저는 제가 하나원에 있을 때 진짜 간첩을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간첩이 같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되게 예쁘장하고 뭔가 뭐 이런 칼 던지고 젓가락 던지고 되게 잘할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래. 보니까 애기 엄마로 위장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애기를. 신은이처럼 순한 얼굴. 네, 맞아요. 그리고 진짜 갓난 애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그게 진짜 자기 애기인지도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애기도 근데 소금이야. 그게 이제 하나원에 그 탈북자로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애기한테 들어온 거기서 조사받다가 이 사람이 간첩이라는 게 이제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얼마 못 있어가지고 바로 이제 와, 애기 안고 들어오는 거는 진짜 한수겠다. 아니 근데 북한에서 이 서열 22면은 굉장히 좀 높은 서열 아니에요? 거의 엄청 높죠. 그러니까 이게 뭐 북한에서 쉽게 설명할 수는 없죠. 그 서열들을 나눠서. 근데 우리나라로 보면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 고위 직책을 맡고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난파 공작원들을 파견하는 양성소에 이분이 가끔 왔었는데 이분이 한 번 올 때마다 거기가 그 약간 뭐 군대에서 군단장님이나 뭐 대대장님 온다는 것처럼 난리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이 정도의 서열을 가지고 있었던 게 난파를 3번 정도 한 그 공을 가지고 이 서열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걸 다 인정을 받아서 올라갔고 이걸 그 칼기 폭발을 한 김현희 씨가 증언을 이렇게 했어요. 본인이 있을 때 이분이 올 때면 그 간첩 양성소가 발칵 뒤집어져가지고 확실한 인물이네. 네, 그런 증언도 하게 됐어요. 야, 아니 사실 뭐 반차 잘라주는 그냥 동네 할머님 같으신데 그때 이제 잠입했을 때 포착된 사진이 있습니다. 뭐야? 여기 보시면 저희가 계속 저 이선실 할머니를 보면서 어떻게 간첩이야? 너무 푸근하고 좋잖아. 근데 원래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신의 강점을 이용해서 상대방이 허물어질 때 그때 파고들잖아요. 진짜 못됐다. 이선실 할머니도 그런 푸근함을 이용해서 남들이 뒤통수를 쳤는데 일단 먼저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황인호 있잖아요. 황인호를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황인호의 어머니에게 접근합니다. 언제 접근을 했냐? 민중당 창당식에 앞서서도 이선실이 계속 그 당의 운영 자금을 댔다고 했었잖아요. 황인호의 어머니도 민중당 창당식에 갔는데 거기서 만나요. 사람들이 소개를 시켜주잖아요. 이 사람 아들이 셋인데 다 노동운동을 해서 실제로 감옥도 갔다 오고 뭐 한 아들은 서울대 다니는데 대자보 사건에 연루가 돼서 구속됐어. 우리 과인데? 그럼 내가 저기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만한 수박을 들고 그 황인호 어머니에게 찾아갑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뭐 나라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하는데 사실 너무 외롭고 쓸쓸하다. 나 네 아들 한 명을 양자로 삼고 싶다. 그랬는데 그 자리에 황인호가 있었던 거예요. 또 부자. 돈도 많고. 근데 우리가 마침 황인호가 안기부에 찍혀가지고 탄광 노동자로 활동했지만 그 뒤로 뭐 변변한 직업 없이 계속해서 하루하루 그냥 근근히 버티면서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꼬십니다. 너 나랑 같이 일하자.
그럼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공화국을 위해서 함께 일하자. 어떤 공화국? 어떤 북한으로 가자. 어머, 고생 끝난다. 근데 당시 상황이 그랬잖아요. 황인호는 거기에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 넘어가요. 그런 꼬심에 넘어갑니다. 왜냐면 너무 인자한 할머니가 너 고생 끝났다. 북한으로 가자. 그럼 우리가 다 같이 살게 된다. 너무 쉽게 넘어간 거예요. 설득감 끝에 같이 황인호 손을 잡고 반 잠수정을 타고 북한에 들어가는데 그때 이 이선실 할머니 나이가 70이었어요. 아이고야. 대단하다. 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편하게 북한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황인호를 끝까지 완벽하게 포섭하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같이 굳이 반 잠수정을 타고 북한에 들어간 겁니다. 이선실 할머니가 딱 봐도 진짜 한 바가지만큼의 쌀을 좀 주세요 하면 두 바가지씩 줄 것 같고 막 이런 정말 인자한 할머니 상이잖아요. 네, 근데 이 할머니가 북한에서 간첩 훈련을 받을 때 김일성이 그런 말을 했대요. 한국에서 할머니 역할을 하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확실하게 그 간첩이 되기 위해서 생리를 몇 개 정도 자기 손으로 더 뽑았다고 들어볼 얘기하고. 하고 그 정도로 치밀하게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아니 이렇게 평범한 모습들도 사실 다 계산된 모습들이잖아요. 이 동네 할머니를 완벽하게 연기해가지고 결국 대선까지. 그렇지. 흔들어. 아니 근데 뭐 이 정도 되면은 안기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안기부는 이 이선실의 존재를 전혀 몰랐어요. 어떻게 그럴 때문에 수가 있어? 굉장히 그 스크래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갔는데 황인호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난 이 뭐라고 할까 제도권 정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정말 내가 꿈꿔왔던 지하 조직 운동을 하던 사람인데 자꾸 나를 지금 이 민중당과 같은 이 제도권 정당과 엮으려고 하니까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난 중부지였던 소식이라고. 잠깐 타봤어? 아니 자꾸 날 민중당이랑 엮냐고. 그래가지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 발언을 한 거지 않습니까? 자백을. 만약에 이제 황인호 씨가 그 자백을 안 했다고 하면은 묻힐 뻔했는데 황인호 씨가 이 자존심 때문에 말을 해가지고 수면에 드러나게 됩니다. 아니 저는 그거야. 박성 기자도 그렇고 이렇게 다들 아니 이 당에다 막 돈도 내고 이런 사람이면 안기부에서 거기 체크 안 하고 있었냐는 거죠. 그 별별 당을 야당 뭐 다 맨날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쪽 제야권에서는 그냥 이분이 여러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할머니들 많잖아요 거기. 뭐냐면 민가협이야. 구속된 아들이 구속된 엄마들. 내가 이제 할머니들이지.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했고 그 중에 또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내기도 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냥 기본적인 게 보급투쟁이거든. 우리 같은 소규모 정당 운동 하려면 그래야죠. 지금도 뭐 카드빚 내가지고 선거 때마다 돈 내고. 모아준다고?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문화가 있어.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 뭐 돈줄이 하나가 있는 건지 뭐 이 돈으로 당이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이 없고. 이 자금 가지고는 당 하나 못 만들지. 그 이선실이 이 이선실인지 안기부에서 몰랐을 뿐이지 이선실 같은 간첩 엘리트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안기부에서 알고 있었어요. 이게 밝혀진 다음에는 그 제야권에서도 충격을 먹은 거예요. 충격 먹었지. 그 할머니가 안기부에서 어떻게 알게 됐냐면 1970년대 초반 북한의 대남 사업부의 한 간부가 한국으로 망명을 와서 우리 이 공안 당국에 많은 얘기를 해줬어요. 북한의 간첩 활동은 이렇다. 근데 그때 야 북한에서 어마어마한 거물 간첩 그야말로 슈퍼 엘리트가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찾았어요. 그 거물 슈퍼 엘리트 간첩 누구지? 누구야? 근데 털끝 하나도 못 찾았다고 합니다. 전혀 단서도 없이 완전 깨끗하게 활동을 해서 도대체 그 이선실이 이선실인지 안기부에서 전혀 몰랐어요. 이제 안기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가지고 서로 뭐라고 할까 역학 관계가 없는 이 민중당이랑 중부지역당이랑 엮으려고 했을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공통 분모인 이제 이선실이라는 게 등장을 했는데 자기들도 이제 누군지가 이게 모르는 거죠. 근데 이선실 존재를 이제 황인호 씨가 불었잖아요. 불라고 이선실이 누구냐고. 근데 안타깝게도 황인호 씨도 이선실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대선 그 전으로 해가지고 뭐 한국에 있던 남한에 있던 고정간첩 몇 명 소개시켜줬던 할머니, 공작금을 전해줬던 할머니, 따뜻한 할머니. 그래 손자 이거 가지고 뭐 밥 사 먹어 이랬던 할머니. 이 정도였고 또 마지막으로 기억했던 게 뭐냐면
젊은이 우리 저기 평양 가가지고 정식으로 노동당 입당을 좀 하면 어떻겠나? 뭐 이제 황인호 씨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래 이왕 혁명을 할 거면 혁명의 수도인 평양 한번 가보는 것도 혁명의 수도. Why not? 해서 올라가요. 올라가는 그 반잠수정에 이선실과 나란히 누워요. 나란히 이렇게 누워가지고 손실과 함께 먹군요. 손실과 함께. 아니 그러니까 이 수기를 읽어보면 뭐냐면 이 반잠수정이 약간 뭐라고 할까 낡아가지고 패치가 열렸다고 했잖아요. 네. 차가운 서해 물이 다 들어오는 거야. 누워가지고 이랬대요. 젊은이 춥지? 괜찮습니다. 좀 한 2시간만 가면 공항으로 도착한다고. 하나다 짜네요. 아니 그 어떻게 상황에 생긴 거지? 야, 나도 할머니랑 하늘의 별을 본 적이 없어. 황인호 씨가 기억하는 이선실은 여기까지예요. 가가지고 이 이선실 씨가 이제 거기 이제 평양에 있는 김일성 동상에 가가지고 발을 붙잡고 펑펑펑 울더라. 참 이상한 할머니네. 이게 마지막인데 안기부는 계속 불라고 하니까 나도 모른다고 같이 누워가지고 평양 안기부는 난감해가지고 같이 하늘의 별은 봤지만 깊이 알진 못했어. 지금 이 나온 증언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선실이 정체를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 복장도 사실 요원 같지 않습니까? 멋있어요. 너 같으면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나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는 못 찾을 것 같은데? 못 찾을 것 같은데? 사건 종결 그러면 아니지. 그게 편해. 아니, 진짜 봐, 많으네. 대방동 집도 있고, 후자한 데도 있고, 이 사람이 같이 살았다는 사람만 찾아도 되고, 아니 이거 뭐 고구마 줄기처럼 잔뜩 있는 건데 왜 못 찾아내는 거야? 모든 게 이제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 순간 또다시 황인호 씨의 결정적인 진술이 나옵니다. 총책이었던 할머니요. 많이 늙으셨죠. 한 70 되려나? 머리 반이 다 희끗했으니까요. 키도 155cm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체격이 좀 왜소했어요. 저는 그분 집에 가본 적은 없어서 거치는 잘 모릅니다. 근데 어디 산다고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한 번은 할머니가 소개해준 북한 간첩을 만났었거든요. 어떤 남자였는데 대방역에서 만나서 장승배기 쪽으로 같이 걸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 근처가 전부 주택가잖아요. 그쪽을 가리키면서 우리 집이 이 근처 2층 집인데 방 하나는 가난한 모녀한테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억나는 말이 우리 집 앞에 방범 순찰함이 있어서 너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파출소에서 집집마다 붙인 순찰함이요. 경찰들이 수시로 집 앞에 오잖아요. 혹시나 들키면 어쩐지 하면서 걱정하시던데요.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야, 나도 기억이 안 나. 저거 파출소에 종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12시 32분 김박 뭐 이렇게 쌓이는 거. 했다고. 야, 그래서 제가 당시 증거품을 가져와봤습니다. 예.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사실 동네에서도 예전에 많이 봤었거든요. 지금 모르겠다. 네, 지금 요즘 많이 못 봤는데 요 순찰함만 찾아도 사실 거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 많지 않았거든요. 귀엽다. 근데 그 근데 너무 동네에 많잖아. 저게 있고 2층 집이야. 그러면 상당히 좁혀진 것 같은데? 그 결정적인 단서가 됐지만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말씀하셨던 거는 찾기 힘들어서 일단 그 수사팀이 황인호를 대동을 해서 현장에 갔어요. 네가 한번 할머니가 저 2층 집이 우리 집이야라고 한번 했기 때문에 너 분명 기억나잖아. 그 기억을 더듬어봐. 그래서 그 동네를 계속 같이 걸었어요. 할머니랑 황인호가 같이 걸었던 길을 수사팀과 함께 그대로 걸었는데 잘 못 찾는 거예요. 못 찾지. 네, 2년이 지나기도 했고 또 황인호가 그 대방역 근처는 또 처음이었어서 더욱이 기억이 선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순찰함. 늘 거기에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시로 랜덤하게 바꿔요. 왜냐면 순찰을 제대로 돌기 위해서. 왜냐면 맨날 같은 데를 돌면 동선이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랜덤하게 바꿨으니까 순찰함이 붙어 있었다라는 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아까 두 가난한 모녀가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집집마다 안기부 요원이 돌아가가지고 혹시 여기 가난한 모녀가 사냐고. 대방동 저기 뭐 개발이 잘 안 돼 있다고 욕하는 기아바로. 왜 내가 언제 그랬어 지금요?
모든 문은 다 그런 소리가 나요. 그럼 집 다 부서질 것 같아요. 되게 저기말 지역이다 이거 진짜. 아니 근데 70대에 모녀 사는 집이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 그 결정적으로 또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에 있는 대방동과 장승배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는 토백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사 오고 이사가 나가고 이사 오고 이사 나가고. 그래서 옆집에 혹시 누가 사는지 물어보면 몰라요. 그렇구나. 그래서 안기부 직원은 계속 대방동 장승배기를 뺑뺑뺑뺑 하루 종일 돌았다고 하죠 여기는. 성과도 없이. 아니 그럼 혹시 황인호가 이선 씨를 숨겨주려고 거짓말할 가능성은 없나요? 안기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방동과 장승배기를 뺑뺑뺑 돌다가 자기들도 화가 나겠죠. 야, 황인 너도 앉아보라고.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한 거 아니냐고. 아니 이렇게 나오지가 않을 리가 없는데. 나는 안기부 요원이고 여기는 안기부야. 너 거짓말하지 마. 이때 황인호의 한마디로 수사가 또 완전히. 야,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내용 보시죠. 대방동 근처는 확실하다니까요. 정확히 기억합니다. 제가 그 간첩한테 볼펜을 빌린 일이 있었거든요. 엄청 잘 나온다고 볼펜을 하나 줬어요. 동네 사우나에서 개업 기념으로 준 볼펜이라고 거기에 그 대방 사우나라고 써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사는 곳도 그 대방 사우나 근처 아닐까요? 지금 황인호가 이야기한 저 대방 사우나 볼펜을 제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대방 사우나. 예. 이런 식으로 볼펜에 사우나 개업 아마 할 때 이렇게 돌려놓은 모양이에요. 대방 사우나라고 써 있는 이 볼펜을 이야기를 했고 아마도 목욕탕에서 이렇게 볼펜을 돌리는 일은 잘 없으니까 예, 목욕탕을 특정하기에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대방 사우나라고 적혀 있는 볼펜을 가지고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이건 어떻게 대방 사우나. 어떻게 찾아요? 그래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도 쉽진 않은. 아니 근데 좁혀지긴 하는데. 대방 사우나에 2층 집 모녀가 있어요. 볼펜을 돌린 적이 있는 대방 사우나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대방 사우나를 먼저 가면 되겠네. 안기부 직원들이 직접 이 장승배기 일대를 뛰면서 이번에 대방 사우나로 찾는 거예요. 그런데 대방 사우나가 안 나왔어요. 뭐야? 대신 찾은 게 하나 있었는데 대방 목욕탕이라고 쓰여진 목욕탕을 하나 찾은 거예요. 안기부 직원이 볼펜에는 대방 사우나라고 새겼지만 간판에는 대방 목욕탕이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안기부 직원의 나름 촉인 거죠. 자, 들어갔어요. 혹시 사장님 개업 때 기념품 돌리셨나요? 예. 기념품으로 혹시 볼펜 돌리셨나요? 예. 어머. 그럼 혹시 볼펜에 목욕탕이라 안 쓰고 대방 사우나라고 쓰였나요? 예. 어머. 혹시 이 볼펜인가요? 네. 네, 예스. 찾은 거예요. 그게 여기예요. 어이구야. 여기예요. 안기부 요원들이 물어가서 대방동 이 사우나를 특정을 한 거죠. 자, 드디어 안기부가 수색을 한 끝에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이제야 찾아낸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대방 목욕탕을 찾았다고 우리가 막 좋아했지만 목욕탕이랑 이선실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선실이 소개해준 북한 간첩이 건넸던 볼펜에 새겨진 명칭이 대방 사우나인 거지. 이선실이 쓰는 사우나인 거지. 그렇지. 거기 와서 한 번은 와서 쓸 거냐. 어쨌든 이 주변에 만약에 2층 집이 있고 모녀가 살고 있고 그곳이 이선실 집이라면 대박인 건데 사실 여기서부터도 또 엄청 힘든 거죠. 그러니까 김진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선실 할머니가 자주 가는 목욕탕은 아니지만 이선실 할머니와 같이 만난 간첩이 건넨 볼펜에 쓰여 있는 목욕탕이었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한 단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목욕탕 중심으로 이 주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도 발품을 팔았는데 그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목욕탕 근처 주택가가 완전히 밀집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발품 찾아다니면서 혹시 이 할머니 아세요? 이런 인상착의를 하는 할머니 아니냐고 물어보고 다녔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잘 몰랐는데 발품을 팔다 보니까 할머니를 아는 것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뭐야. 그래, 이렇다니까 꼭. 이 동네에 되게 오래 살았던 30대 여성이 이 할머니 저 2층 집에 사는 할머니. 어머. 혹시 키 작고 반백에 금태 안경 쓰지 않아요? 저 집에 형편이 어려운 모녀가 새들어 살고 있어요. 찾았다. 똑같잖아요. 그러네. 황인호가 얘기한 그 할머니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30대 여자가 가리킨 그 집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앞서 아까 결정적인 단서 뭐였죠? 초록색
방범 순찰. 있어. 결정전 다섯. 그냥 딱 붙어 있었던 거. 딱 집 앞에 방범 순찰함도 있고 2층에 지금 뭐 이 약간 가난한 모녀가 산다고 하고 안기부 직원은 여기다 하고 급습을 한 거예요. 팡! 이선실 나와라! 금태를 끼고 반백의 할머니 이런 인상차게 할머니가 여기 있지요. 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이거였어요. 뭐야? 아유, 그런 할머니가 여기 사셨는데 2년 전에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강원도에 있는 기도원에 가셨어요. 뭐예요? 2년 전에 강원도에 기도원 갔다고? 그럼 연락은 되십니까? 우리도 정말 그 할머니가 저희한테 잘해주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을 전해하고 싶은데 연락이 안 돼요. 이거 핫하다. 자, 그럼 그 할머니 이름이 그럼 이선실 맞지요? 예? 이선실이라니요? 그 할머니는요, 이선실이 아니라 일본에서 살다 오셨고 이름은 신순녀예요. 뭐냐는 말이 나온 거야. 진짜. 제일교포라고요? 아니 신순녀 아예 다른 성까지 다르네. 자, 같은 시각 안기부의 또 다른 팀에서 전화가 옵니다. 중부 지역당의 다른 연루자를 담당하는 팀이었어요. 야, 이 사람 내가 조사하다가 이 사람 수첩에서 처음 보는 이름이 나왔어. 신순녀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신순녀 전화번호가 있어. 근데 관할국이 노량진이네. 너네 그 노량진 근처 대방동 그 근처에서 수사하고 있지? 야야야야야, 이 전화번호 한번 알아봐봐. 하고 다른 팀에서 전화번호를 준 거예요. 그 전화번호가 설치된 집 전화 주소지를 알아보니까 지금 안기부가 쳐들어간 그 집 주소였어요. 염 잡았네. 자, 그래서 안기부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죠. 대방동 동사무소로 바로 갑니다. 그런데 전산에 신순녀가 딱 뜬 거예요. 그래서 신순녀의 주민등록증을 안기부가 떼옵니다. 사진이 나오죠. 신순녀라는 이름도 나오죠. 생년월일도 나오죠. 주민등록 번호도 나오죠. 민증을 가져온 거예요. 황인호에게 막 달려갑니다. 이 사진을 내밀어요. 야, 황인호, 혹시 네가 봤던 이선실이 이 사람이야? 황인호의 대답. 맞아요. 근데 소름이다. 자, 북한 간첩 이선실과 똑같은 행적을 남긴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름은 신순녀입니다. 순녀. 지금부터 스릴러 영화 뺨치는 이선실과 신순녀 사이에 거대한 내막이 밝혀지게 됩니다. 신순녀는 전북 완주 출신의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완주요? 전북 완주 출신인데 완주. 해방 전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아버지를 따라 같이 일본으로 갑니다. 근데 1960년도에 제일동포 북송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 동참해서 만경봉호를 타고 북으로 가게 됩니다. 진짜 제일교포였네? 저 유명한 맞아요. 만경봉호.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간첩들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여기서 이선실이 신순녀가 됩니다. 그렇구나. 명의를. 그래서 이선실이 신순녀의 인생 A부터 Z까지 모두 흡수해서 대박이다. 신순녀의 일생을 자신에게 복붙. 이선실은 그냥 그 순간 신순녀가 된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북한 그 간첩기관 양성서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 째퍼 명의 쓰는 거, 재미 명의 쓰는 거, 재중 명의 쓰는 거. 뭐 썸킴 막 이런 걸로. 네, 그런 걸 써요. 그래서 중국에 나갔던 그 모든 경제 간첩들도 다 그 중국 그 재중, 그러니까 조선족 그런 신분으로 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걸로 항의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 가르치냐면 그냥 그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연기를 한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좋아하는 취미, 성문화까지 다 가르쳐줘요. 성문화? 예. 성문화요. 취향까지. 그 취향까지 다 가르쳐줘요. 싹 다 가르쳐. 자, 근데 어떻게 신순녀 이름으로 주민등록증까지 발급이 가능했던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선실이 신순녀의 인생을 딱 흡수한 거 아닙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그 상태로 일본으로 밀항을 해요. 그다음에 일본의 오사카의 한 항구에 딱 들어가가지고 내가 사실 북송됐던 그 신순녀다라고 자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외국인 등록증을 받아요. 공식적으로 신순녀가 북송되던 신순녀가 돌아온 거죠. 그렇지. 그래서 거기서 회복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일 교포야. 근데 1970년대 후반부터 뭐가 있었냐? 박정희 정권이 그러니까 조총련계
제일교포들을 방문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총련계 제일교포들이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때 이분이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돌아요 부산에. 그래서 제주도까지 들어가요. 제주도요? 네. 완벽하다. 이 신순녀의 그 친언니가 있었어요. 친언니를 신순녀 역할을 하고 있는 이선실이 찾아가요. 둘은 7살 때 헤어졌거든요. 근데 이선실은 지금 완벽하게 지금 신순녀의 그런 그 캐릭터를 다 흡수한 상태잖아요. 빙의한 상태. 그러니까 찾아가서 언니! 7살에 헤어졌던 내가 순녀야? 네가? 그러면서 둘만이 알 수 있는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언니 내가 몇 살 때 내가 언니 등에 업해가지고 이거 했잖아. 어디 점이 있잖아. 그러니까 둘만이 알 수 있는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럼 언니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어렸을 때 헤어졌던 순녀가 맞구나. 그렇지. 왜냐면 30-40년이 흘러버렸거든. 그러니까요. 아이고 너 혹시 너 주민등록증 있니? 언니 나 내가 주민등록증이 없어. 내가 발급시켜줄게. 가자. 해서 지금 신순녀 역할을 하고 있는 이선실은 정식으로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알고 왔어요. 아니 근데 그러기에는 이걸 나머지 친척이 믿어? 얘 삼촌도 있고 외삼촌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 그 신순녀, 이제 이선실이 이제 그 신순녀 친언니 가족들을 굉장히 케어를 많이 해줬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포섭을 해가지고 자기 이제 그 비서실장 역할하고 있던 또 다른 고첩이죠. 고정간첩에게 또 이런 유언 아닌 유언을 한 게 만약에 내가 죽으면은 이선실이 아니라 또 본명이 아니라 그 신순녀로 장례를 해주고 또 돈이 있는 거 우리 또 우리 유가족들한테 다 써라. 이런 또 유언을 남겼다고. 유가족들이 쓰래. 신순녀의 정체를 신순녀의 친언니도 속았고 신순녀의 조카들도 속았잖아요. 다 속았네. 그러나 세상에는 완벽히 숨길 수 있는 거짓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신순녀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기부가 또 이들을 찾아냅니다. 안기부가 일본으로 건너가요. 왜냐? 그때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던 진짜 신순녀의 딸이 있었어요. 진짜 딸이요? 신순녀의 동생이 있었어요. 딸에게 이선실의 사진을 보여준 겁니다. 어머니 맞습니까? 라고 하자 진짜 신순녀의 딸이 보였던 반응이 뭐냐면 이 불쌍한 가짜 신순녀요? 어머, 무슨 말이지? 알고 있어? 뭐야? 와, 소름 돋는다. 딸과 동생은 불쌍한 가짜 신순녀 이선실이 가짜로 신순녀 행세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私のお父さんお母さんの写真を持ってきてで私が新순녀ですとあなたの姉さんですと私の主にと同じ名前だし年も一緒だって言うけどなんでっていう感じだけども普段私はもう神戸帰ってきたし。 이선실의 가족에게 찾아온 다음에 저 가짜 신순녀를 어떻게 하지? 가족 회의를 열었대요. 가짜인지 알았던 거예요. 어머나 이거 뭐냐? 어떡하냐? 가짜인지 알았던 거예요. 민망하다. 일단 첫 번째 한국에서 밀항을 했다고 하고 어쨌거나 같은 피를 난 한 민족이니까 아버지 사진도 있고 이렇게 필사적으로 누나인 척하는 걸 보니까 측은했대요. 불쌍해서. 어차피 우리가 누나라고 잠깐 보면 되는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냥 우리 입 닫고 있읍시다. 그리고 저 선물도 사왔을 테고. 비싼 걸로. 알려진 건 여기까지예요. 지금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당시 안기부의 썰에 따르면 신순녀의 가족들도 이선실에게 포섭된 거 아닌가. 네? 공작금을 받고 너 우리 가족인 척 해줘. 해줘.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이 신순녀의 가족들 신성복도 일본에서 트럭 운전을 하는 평범한 소시민이었기 때문에 공작금을 받으면 그게 마음 흔들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 가족이 조총련 계열이었어요. 그냥 망경복을 두고 갔으니까.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했지만 아직까지 뭐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자, 이게 이야기가 복잡합니다. 이야기가 너무 복잡해. 지금부터 해도 1시간 더 해야 돼. 너무 복잡해. 왜 복잡할까요?
이선실이 안 잡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완전이에요. 이선실은 잡히지 않았어요. 네. 이선실은 지금 이 시점 어디 있는 겁니까? 자, 그게 잡아야지. 오늘 이야기의 가장 반전입니다. 아까 안기부가 나름 열심히 대방동 사우나 찾았죠. 찾았어요. 신순녀라는 정체도 어렵게 밝혀냈어요. 이때 안기부의 입장에서는 잡았다. 야, 신순녀만 잡으면 그냥 다 밝힐 수 있어. 야, 이번 대선 끝났어. 강원도. 그런데 애석하게 신순녀 진짜 이름 이선실은 이미 2년 전에 북한으로 돌아간 후였습니다. 이야. 2년 전 거야? 1990년에 어마이. 평양에 갔는데 못 타고 간 줄 알아요? 또 잠수정 타고 갔어요. 또 누워갔어요? 또 누워갔어? 바닷물 치면서 야, 이거 꼴이야 뭐야? 부르면 와. 헐택시. 아니 그래서 이 양아들이 잡힌 것도 2년이 넘고 나서 잡힌 거네. 그러니까 이미 2년 전에 간첩으로서의 모든 임무를 다 수행하고 정말로 평양으로 금이 환영해서 야. 공화국 영웅 칭호 받아서 승승장구하던 때에 우리 안기부가 역시 대방송.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선실은 2년 전에 이미 한국을 떴고요.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선실이 2년 전에 뿌려놓은 씨앗이 나비 효과처럼 결국에는 우리나라 대선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일단 이선실이 중부지역당을 만든 건 사실이고 또 네. 여러 사람들이 연루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그 안기부에서 발표한 그 400명 명단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간첩 조직인 건 아니거든요. 아, 이건 좀 명확히 해야겠네요. 예, 아마 그 사람들은 조직을 만들어도 다른 이름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명칭이 중부지역당이다 이걸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였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안기부는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대선이 있을 때마다 항상 사건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결국은 대선용 부품 공작으로 이걸 좀 부풀렸죠. 부풀렸죠. 네, 크게 부풀렸는데 그건 뭐냐면 민자당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3당 야합이라고 불렀어요. 좋은 평가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도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 보수로 가가지고 야합을 해? 그 자체가 인식이 안 좋았거든요. 이걸 갖다 이제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큰 사건 하나 딱 터지고 특히 그러면 이제 보수층과 중도층의 표심을 이쪽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이제 기획을 한 거죠. 이선실이 북한에서 제일교포 신분 사서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공작하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왔다. 여기까지 우리가 몇 시간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선실은 사실 제주도 해녀였습니다. 그래요? 남한 이건 사람. 또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남한 사람이에요.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주도에 가면 또 가파도라는 섬이 있지 않습니까? 가파도죠. 거기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 결혼하고 부산에 올라가서 살던 중에 제주도에서 그 유명한 사건이 터지죠. 4.3 제주. 사삼 사건이 터졌는데 이때 이선실의 이복 동생이 있었거든요. 이창하라는 이복 동생이 있는데 그때 동네를 점거하고 있던 군인들에게 말대꾸를 했대요. 그 이후로 그냥 끌려가서 총살 당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선실이 거기에다 이제 반감을 품고 정부에 대한 반감이 생겨가지고 모든 가족을 버리고 혼자서 월북을 해버려요. 이선실 같은 그 월북자들 가운데서 공작원 활동을 했던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북한의 그 사회주의를 신봉해서 자신이 선택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이만큼 간첩 활동으로 사용할 만한 도구가 없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지리에 대해서 알고 정치, 경제 다 알다 보니까 뭐 이 사람들만한 그 도구가 없어요. 근데 사실 저희 할아버지도 월북자셨거든요. 일본에서 공부하다가 북한에 가셨는데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사실 저희 할아버지는 오진우 아시죠? 오진우의 그 지령을 받고 난파 간첩으로 공작원 활동을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될 때까지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 출신이 축청이 되면서 시골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월급을 받아서 살고 배급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너무 속상해서 집에서 밀주를 해서 파셨어요. 근데 그게 당에서 하지 말라는 일이라면서 외투를 벗어가지고 할머니한테 던졌던 기억이 나거든요. 사회주의를 지켜야 된다. 당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기 신분이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붉은 길을 지키겠다는 게 이 사람들의 사명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이선실은 이 간첩이 돼가지고 이제 다시 고향에 돌아온 거잖아요.
그럼 한국에 그러면 남아있던 가족들은 좀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게요. 우리가 그녀 마음은 알 수 없지만 20년 동안 가족들을 한 번도 안 만났어요. 남편도 있고 딸도 있고 뭐 형제들도 있는데 한 번도 안 만났고 심지어 90살 된 노모가 있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안 만났어요. 한국에 진짜 가족이 있네 그러고 보니까. 아니 가면 신고 당할 거 아니야 바로. 근데 이선실의 정체가 탄로난 이후에 그래서 안기부가 이선실이 나고 자란 제주도 가파도에 가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선실의 본명을 밝혔습니다. 또예요? 또 있어요? 또 있어? 화선이가 많이 늙었네. 화선이야. 화선인데 많이 늙었다. 소리 계속 소리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양파 같은 인물, 양파 같은 미국에 쌓인 인물의 정말 태어났을 때 이름이에요. 월북 전에 이선실은 이화선이라는 이름으로 살았고 심지어 이 신문에 난 이선실의 사진을 오려서 보관해서 화선인데 이런 마을 주민들도 있었다고 해요. 여기서 더 마음이 아픈 건 이제 안기부가 소일거 양간 고치는 건데 이선실이 제주도 해녀였다는 사실까지 뒤늦게 찾아간 거예요. 이 화선이라는 것까지 알고 동네 주민들도 알고 노모까지 다 만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음이 아픈 건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집 딸이 맞다고 하는데 이화선, 이선실의 90세 노모 생모만 내 딸 아니에요. 어머머. 내 딸 아니에요. 끝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아 너무 알겠다. 하지만 이 엄마도 왜 모르겠어요. 내가 배 아파서 난 딸인데 그리고 왜 모르겠어요. 내 딸이 왜 월북을 했는지. 그리고 내 딸이 지금 대한민국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온 북한 간첩이라는 걸 엄마가 왜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한 거예요. 나중에 사건이 보도되고 나서 노모가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시름시름 앓으시는 거예요. 수사팀도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때 시간을 가지고 기다렸다고 해요. 가족들도 이거 엄마 딸 맞잖아 설득을 했고 사진을 계속 보여주니까 결국 마지막에 이 노모도 내 딸이 맞다. 화선이가 맞다라고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후 일담이 전해집니다. 이게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마지막에 4.3 사건 때 동생을 잃은 얘기도 나오고 해서 마음이 이제 좀 짠해지긴 하는데 4.3 사건 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억울하게 개죽음을 당했고 정말 비참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억울한 죽음 당했던 모든 가족들이 다 간첩이 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머리로는 그거랑 상관없지. 이 사람의 선택이 잘못됐던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가슴 한편에 좀 이제 좀 아련한 건 있네.